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 용산 집무실을 자신이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에겐 대통령 사주가 없다느니, 꽃 피기 전에 당선된다느니, 여러 주술적 주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 녹취를 공개한 건지도 따져보겠습니다. 17% 기자회견 다음 날 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이런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추진되는 모양새여서요.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의 1호 공약,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간다. 정 안 되면 지금 있는 인수위 사무실을 쓰겠다. 이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강경한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쓰게 된 돈이 최소 2,660억 원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4월에 녹음된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고 조언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말하는 명 씨. 명 씨가 진짜 이런 조언을 했는지, 이 조언 때문에 이전을 결정한 건지 연결고리는 더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명 씨의 조언이 영향을 준 거라면 이 또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오늘 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조언으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된 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의 목소리 다시 한번 자세히 듣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를 왜 공개한 거죠?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결정 뒤엔 어김없이 이 김건희 여사가 아른거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보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도 그 추모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됐는데 뭔가 이건 외교적 프로토콜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각을 한다? 이게 이제 벌어지기 어려웠던 일인데 그것도 결국 꿈자리가 이상했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나오면서 아, 이게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대목인데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설마 하는데 혹시나 화를 당할까 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실 2년 전에도 파다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A를 B로 이동하고 B를 C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됐던 어떤 여러 경로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600억이 넘게 나왔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400억, 600억 이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이 저런 식의 어떤 주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화를 당할까 봐 그래서 이전을 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대통령께서 이 용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아까도 음성이 나왔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 2년 반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완전히 불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을 내세웠지만 불통이었고 그 뒤에 진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런 것 아닐까? 그런데 그런 녹취마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에 속된 표현으로 돼진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표준어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게 목숨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되짐? 이것도 표준어라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말로가 좋았던 경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업적도 있기도 하겠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가운데 약간의 뭐 역사적인지 전통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저런 것들을 확 믿는가? 그런데 국정을 운영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 재미로 국민들께서 이 사주를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는 있지만 풍수지리도 보고요. 예, 그렇죠. 근데 국정을 운영할 때 실제 저런 걸 가지고 판단 근거로 삼는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네. 일단 현재 단계에서 명태균 씨의 녹취만 있는 것이고 주장만 있는 것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네. 2022년 4월에 지금 녹음된 내용이고 2022년 3월 20일에 용산 이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 집무실을 열겠다 이런 공약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과관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용산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예.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 용산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녹취록은 4월 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강화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 자체가 일단 3월 달에 발표 났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과 저기 보면 북악산인데 백악산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예. 이분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내가 이 이전됐는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마치 역할을 했다는 식의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만약에 저분처럼 저런 자기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전된 장소까지 다 알고 있어야 그 완결성이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강화문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전 과거 기사를 보고 그냥 자기가 한 번 더 언급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역시나 합니다. 과시를 위한 허풍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성열 의원님, 네. 사실인지 거짓인지 과장인지 허풍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네. 사실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너무 비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건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을 한꺼번에 옮기게 되면요, 갑자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수많은 이제 공무원들, 그것도 그냥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들이 중요한 문서들을 다 옮겨야만 합니다. 국정 운영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안 및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이 보안 및 안보 문제 때문에 수개월간 제대로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 시설을 함부로 옮기고 노출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더 큰 문제는요, 왜 옮기느냐가 있어야 돼요. 왜 옮기느냐. 근데 기존의 청와대에서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가 뭐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던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이전을 결정을 한다? 그 이전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가 돼요. 그다음에 졸속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부실공사, 불법 증축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이 갑자기 옮기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명태균 씨의 조언대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신 이런 거라면요, 명태균 씨는 더 이상 책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라에 깊이 관여하는 국사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 이전 배경에 무속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한간의 소문들과 의심스러운 시선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 내면을 잠식할 정도로 불안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속의 논리에 어떤 의존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정황상 김건희 여사는 아마도 이런 무속의 논리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명태균 씨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속이라는 영역 자체를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국정 운영을 적어도 무속의 논리에 의존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국정 운영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무속의 논리로 진행을 했다면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여러 사안들 또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리란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내시는 국민분들에 대한 어떤 우롱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여러 의심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 명분, 그리고 실제로 이전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효과 이런 것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시점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그 업무 프로토콜이 이렇게 직원과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했었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강한문 시대를 개혁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결국 못했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와대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공약을 하셨고요. 공약을 하셨고 실제로 실현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뭐 대통령실 비가 새는 건 아니자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비가 샜던 건 맞습니다. 예, 몇 년도였나요?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이요. 직원들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후화가 심했는데 근데 그걸 증축하거나 개편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실 그 수리를 위한 예산 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뭐 그게 물론 모든 그 명목에 이전에 뭐 이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때 당시 시점으로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무속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사실 청와대에 대한 무속 논란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부터 흉지설이 있었고 뭐 여기가 사람이 죽어나는 곳이다.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무속 논란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건 민주당입니다. 사실 이번에 명태균 씨 말고도 과거 다른 분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이전에 개입했었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쑥 사라지고 명태균 씨를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누가 이 무속 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이 공개 여부, 그래서 공개된 이후에 이 상황에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는 점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개가 됐고 이 녹취를 분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만 더 이어가 보면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명이라고 논조 끌어올릴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왔는데 그건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예. 이 녹취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하는 얘기는 김건희 씨의 사주로 인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저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 사실은 저걸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굉장히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명태균 씨가 캡처본을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 폭로본에 보면 명 선생님이라고 이제 깍듯하게 부르면서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것은 어차피 드러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굳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카톡이죠. 그러니까 김 여사의 내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카톡인데 저러한 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다면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바를 김 여사는 일정 부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한 녹취들이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 오늘 녹취 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뢰감 속에서 진행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카카오톡 내용과 이 녹취를 쭉 연결지어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명태균 씨의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믿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김성현 의원님. 그런데 강혜경 씨의 주장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국정감사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 일맥상통하죠. 예, 저는 강혜경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맞고 녹취록에 일부 공개됐던 내용들도 사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구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저분의 주장과 이제 팩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주술적인 의혹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본인이 해온 이야기나 아니면 녹취를 통해서 공개된 이야기가 보면은 은유 또는 비유적인 화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서 쓰느냐? 우리 뭐 어머님들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술사들이 좀 쓰기는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는 그런 화법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아, 저분이 어떠한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오해를 사기에는 뭐 충분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 합리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가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 여사가 명 씨를 상당히 믿었다. 저런 내용까지도 신뢰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그렇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감이 내면을 지배를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고방식에 매몰되기가 쉽고 확증 편향을 갖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거대 양당의 후보자 중에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상 50% 확률이었는데 3월 9일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우연히 맞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일치한 단서들 때문에 이런 것에 매몰되게 되면 명태균 씨를 예언자처럼 여기고 믿고 따르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9개월 만에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고 지금쯤 이제 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 열람을 마치고 잠시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의 모습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자, 이동학 의원님, 네.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개한 것도 일종의 폭로 아니에요? 사실 캡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많은 것들이 폭로에 가깝죠. 예. 폭로라고 하는 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대중들이 알도록 확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기자들의 통화를 다 받으면서 기자들에게까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폭로의 수위가 조절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폭로들이 있었죠. 그리고 녹취들이 나오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저 반어법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도와 자세, 말투, 어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검찰 앞에서 몸을 수그릴 수밖에 없는 뭐 피의자의 운명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기존에 일종의 어떤 시그널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잡혀가면 검찰에 잡혀가기만 하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몇 달도 안 돼서 어떻게 전국에 영향이 있을 거다. 심지어 대통령의 뭐 이 유고를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말이 맞춰진 게 아닌가? 특히나 지금 변호인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저분 이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저분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 왜 태도가 저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제 대통령께서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이고 혹은 본인의 입장에서 뭔가 비판을 할 법도 한데 전혀 비판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띄워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톤 다운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 저는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역시 잘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명 씨의 변호사가 한 말도 기억에 남는데 대통령이 명 씨의 얘기를 들어준 것이 어쨌든 국민 말을 경청한 것일 뿐이다 라면서 미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일단 김소연 변호사는 저희 당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긴 하셨죠. 네, 그리고 저분이 일단 저희 당 당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저희 당 당원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는 제가 뭐 당원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 평가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할 필요가 없다. 자, 저는 명태균 씨가 오전에 한 말 중에 제일 기억 남는 부분이 아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성열 의원님. 네. 검찰 조사실에 가기 전에는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 네. 검찰에서 조사하는 태도와 수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걸로도 들렸는데 네네. 나오면 추가로 폭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폭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10개면은 그중에 한두 개 나간 거는 그거는 내가 보기엔 폭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굳이 거짓말은 안 한 것 같고 더 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명 씨가 과연 검찰 수사상의 범죄가 입증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의 흐름을 보면 사건이 금방 해결이 된다. 맞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왜 김영선 전 의원의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차용증을 썼으면 썼고 어떠한 금전관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작용을 한 것인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천 개입이 관련이 됐다 그러면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고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천 개입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공천 개입이 대통령이나 영부인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네. 이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검찰이 과연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인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별로 안 보인다. 네. 자, 기자회견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에 자꾸 경고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지난주 후반에 공개됐던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고 했었던 대통령의 녹취, 이 여파가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요, 하락 요인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였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걸까요?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하면서 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이걸로 돌릴 수 있을까요? 네, 회견 다음 날 17%로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다음 주 지지율 더 떨어질까요?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슬러시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수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거부하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아마 저 지지율은 저는 다음 주에는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 보수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의미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로 정말 이 마지막 기회를 거의 날려버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의 지금 뒤에는 낭떠러지고 앞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끄려면 물폭탄에 가까운 엄청나게 물을 쏟아 부어야만 겨우 앞에 꺼질까 말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500ml짜리 페트병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디를 끌까 이러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걸 뚜껑 열어보고 쏟아보니까 그게 또 휘발유였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사안들이 또 나왔죠. 예. 어떤 사안이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을 보자 혹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도중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핸드폰을 보고 열어보고 일일이 밤새도록 문자를 했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동안의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전용 폰이 있는데 그 폰은 어쨌든 뭐 감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청 감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안전하게 그 폰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쓰셨던 그런 폰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그 폰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축하 보낸 이 문자에 답만 했었을 것인가? 어젯밤에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이 정황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휘발유를 좀 끼얹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이런 의혹들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 특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가선 의원도 더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릴게요. 네.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열 의원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네. 다음 주 지지율에 기자회견은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기자회견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원래 마침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침표가 돼서 그 기자회견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와 물음표와 심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심표요. 네, 그 말인즉슨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오롯이 자신의 지지율로 반등하거나 또는 지지율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어제 기자회견이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이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다음 주 여론조사 기간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빠른 후속 조치를 해야만 지지율이 그나마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지지율과 기자회견 내용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대변인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 제가 세보니까 10번이 넘었어요. 그래서 과연 국민이 보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이러면 평소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해야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지만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목도 좀 타시고 아니 뭐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네, 기자 여러분 대충 나온 것 같아서라니. 네. 외신 기자 한 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지 죄송합니다. 네. 말귀가 잘 못 알아듣겠어. 답을 안 해도 되겠어. 영어로 안 해도 되겠어. 아 그래. 네,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 예. 예. 자, 잠시만요.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宦관들이 십상시였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좋은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거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늦게 민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네. 질문 저희 드리겠네요. 내일 조사 또 받아야 돼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선 본청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조사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로운 녹취는 그럼 안 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으십니까? 제출 다 했습니다. 어떤 자료들 혹시 제출? 녹취랑 등기부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거짓 뉴스와 허위 보도를 언급했고요. 황색 언론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면서 언론 보도 내용, 언론 보도 그리고 방송 패널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어느 패널이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대표 십상시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성열 패널님.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기존의 명태균 씨가 보여왔던 태도와 좀 많이 달라요. 기존의 언론을 본인이 자청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하던 모습에서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15 광복절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까지 말씀하신 게 가짜 뉴스 타파해야 된다. 예? 허위 선동. 허위 선동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혹세무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지금 소름이 좀 돋는 상황입니다. 예.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막 검찰 조사 마치고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오는 명태균 씨는 거짓 뉴스와 허위 보도를 언급했고요. 이런 언론 보도와 방송 패널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대통령의 저런 이제 반말을 사용하는 회견에서의 모습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가선 의원님. 네, 평소의 성격이나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에 배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쉽고 이것은 바꾸자고 해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더욱이 평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정갈하게 갖고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메라 뒤에서도 그럴 텐데 심지어는 이런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반말을 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외신 기자분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또렷하게 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경청한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면전에다 대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청하는 것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제 너무 황당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태도와 자세도 반말도 굉장히 이게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공과 사 중에 사를 선택했구나. 아내와 국민 중에 아내를 선택했구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과 기자회견인데 저는 앉아서 하는 기자회견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앉아가지고 또 똑같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이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렇게 어깨 죽지를 탁 세우고 이렇게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끝장 기자회견이다. 끝장 토론이다.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받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건요. 2시간 정도 하고 12시쯤 돼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그걸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시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만하지, 끝내지, 물 좀 마시지 저렇게 반말로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이 기자회견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니까 그 뒤에 하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죠. 저는 굉장히 무례했다 생각합니다. 대충 다 나온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네, 반말하시는 게 물론 좋게 보여질 모습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태도나 전반적인 기자회견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편한 참모들이나 편한 분들한테는 좀 반말을 하고 좀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래도 예의를 차린다고 저는 그렇게 예전에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참모가 편해서? 네, 편해서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물론 저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적절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참모가 편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어제 기자회견은 너무 편한 자리였던 거예요. 국민에게 사과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러 나오셨거든요. 아니 아내가 나한테 조언하는 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드리겠다. 예. 이러고 나왔으니까 굳이 뭐 존댓말로 할 필요 뭐 있고 서서 할 필요 뭐 있고 죄송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어제 사과 기자회견은 안 하시느니만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천 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불러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이거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건 자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당무에 지금 개입을 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두 번의 여론조사 보고를 받은 것 가지고 그걸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수사를 기억도 못하고 본인에겐 또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수였고 본인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처럼 이제 전 느껴졌거든요. 약간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런 부분들은 지금은 뭐 이 불소추 대상이기 때문에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겠지만 저런 것들은 그대로 누적돼서 남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저건 다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수사로 밝혀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우선 일단 전제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뭐 충돌되는 부분이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거는 김영선, 그러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어서 한 말이 외압이라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과정에서 그게 유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인데 당시에도 조직적이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기획돼야만 이게 유죄라고 판단한 거지 단순히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개진은 그냥 일상적인 당무 개입이 아니라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리스트를 만들거나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없으면 조직적인 동원이나 공권력이 기획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자백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 내놨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겠다. 휴대폰을 바꾸겠다. 김 여사 남미 순방 불참한다. 제2부속실 출범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착수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김성열 위원님. 국민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와서 전화를 갖다가 바꾸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바꾸는 이유는요. 그전에 당선이 딱 되셨을 때 기존의 사사로운 인연에 이끌려서 국정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기존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시면 프로토콜을 따라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적인 인연들을 멀리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여태껏 안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거는요. 이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증거인멸이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통화 녹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자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좀 전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저는 이거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렇게 인식하시면 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천이라는 것은요. 당에서 당대표도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를 끌어들여서 심사를 하고 그걸 올리면 당대표가 누구 찍어라를 못합니다. 그냥 이거 전체가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반려는 시킬 수 있어요. 전체를. 그러다가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반려도 못해요. 그대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당에서도 독립된 내용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누구 좀 해줘라 이거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법적인 행위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없애시면 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위험이 좀 있다고 보고요. 휴대전화를 대통령 부부가 다 바꾸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 내역, 기록, 메시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인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전화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화를 하시는 거이 문제인 거예요. 전화를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오늘 두 정치 고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뵀어요. 녹취가 공개되는 바람에. 2주 만에 뵙는 건데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 이수진 앵커가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사과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야당에선 대사과 시즌2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신윤그룹에선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사과를 하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회견에 대해서 물밑에서 친한계의 비판이 거셌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2016년을 방불케 하는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한 건 아닌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짧게 총평 한 번씩 들어볼게요. 기자회견. 용도 3이 사과였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모두 발언 때 사과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브리핑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변명으로만 일관한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앞에만 공개를 하고 뒤에는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나 담화만 할 했으면. 정도로 용두삼이 정말 사과 아닌 사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이 정말 민심을 더 잘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인식이 아직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답답해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정확히는 다 꿰뚫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저도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장면에서 대통령께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좀 민심을 담아내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들은 우리 당이 채워내야겠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한 언급에서 나왔지만 당이 민심을 정말 더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모두 발언은 이제 보좌진들이 참모진들이 써준 원고를 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은 이제 1대1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사실 뒤가 대통령의 마음이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OX 바로 드릴게요. 대통령의 화법, 논란을 더 키웠다. OX 들어주시죠. 네, 예상대로입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하여튼이라는 표현을 33번 썼고요. 어쨌든, 어찌됐든 10수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억지 사과 아니냐 이런 그 언론에서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형식과 이 과정도 충분해야 되는데 저는 보면서 자세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할 때 자세 똑같은 자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복의 이 단추도 좀 안 잠그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직원하고도 반말을 하고 전반적인 자세가 정말 사과를 한다 그러면 좀 단정이 되죠. 그리고 엄숙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꼭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진심이 없다 보니까 본인도 어쨌든 뭐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그 생각이 말을 통해서 외부에 표출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좀 억울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국민들이 언론들이 네. 예? 이렇게 우리 와이프를 김건희 여사가 가서 사과를 많이 하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예, 어제. 발언이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과 자세를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시간에 쫓겨서 순방 가기 전에 어쨌든 불은 끄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단견으로 네.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졌을까요? 불이 안 꺼지고 더 커졌나요? 더 커진 부분도 있고 조금 뭐 잠잠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커진 부분은 아까 김병훈 말씀대로 제스처라든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법에서 뭔가 대통령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부분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거나라는 거는 앞부분을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사과합니다. 이 논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들을 다 없었던 일로 치는 거라서 이런 좀 어법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국정농단의 그런 사전적 개념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굳이 하실 필요 없었는데 그런 말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속보로 김건희 여사 뭐 순방 안 가신다고 네. 했고 활동도 많이 중단한다고 하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보다 좀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모든 활동 중단 그리고 국민들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자중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제 나왔더라면 네. 어제도 명확하게 초반에 나왔더라면 어제 오후에 오늘의 이 많은 논란들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알맹이 없다는 비판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 사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앙일보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크게 바꿔서 크게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설을 썼고요. 경향신문은 특검마저 부인한 윤 대통령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한겨레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 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제히 비판하는. 지금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민심은 사실은 한계의 임계치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번 기자회견으로요. 예, 기자회견 전도 그렇고 기자회견 후도 그렇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예. 물론 뭐 부정적인 분도 간혹 있으신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서명 받으면서 야, 이렇게 많이 하고 가시네. 지금 날씨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시간 정도 받으면 한 200명 정도 네. 서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서명을 해봤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인내의 한계치까지 도달한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쭉 왜 대통령께서 계속 안 바뀌고 저러실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쭉 보니까 검찰청 이외에는 근무해 본 적이 없더만요. 보통 예. 검사들이 법무부도 가고 또 대통령실도 근무하고 부처에도 파견이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 생활만 하셨고 특수부 위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세나 행동 자체가 항상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하부 부하들 검사한테 명령하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특히 특수부는 기획을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제 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과정은 어떻든 짜진 기획 수사대로 기소를 하는 예. 이런 어떤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아직도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고 나의 의견이 틀리면 수정을 할 줄 알고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함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조직생활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왜 그러실까라고 쭉 봤는데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만 쭉 해왔다. 예.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가서도 그 내부에 또 어전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콜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특수검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리고 민심은 임계치에 다다랐다. 네. 임계치 동의하세요? 저도 뭐 대략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짚어주지를 못하셨어요. 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많은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가 국정 관련돼서 이렇게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을 정확히 못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김건희 여사 내 아내를 악마화한다 이런 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남편이라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다 설득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 있게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다는 건데 참모들이 사실은 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정부가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민심만 보고 언론을 좀 더 많이 보시고 그리고 직접 댓글도 좀 보시고 그리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한참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17%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특히 TK 민심도 지금 많이 돌아섰다고 하고요.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마지막 저지선인 TK 민심까지 무너질 것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TK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먼저 하시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틸 것 같아요. 어제 사과를 계기로 해서 특히 이제 영남 얘기도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 좀 살려달라는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과 회견을 계기로 해서 일정 기간은 지탱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저는 보수층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엄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현 대통령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비전과 능력과 책임의식을 과연 갖고 계실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퀘션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누적돼 온 이런 부분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 김건희 여사 건도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과거의 직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력과 학력의 위조라든지 어떤 주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쭉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디올백이라든지 문자로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계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 저는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과 합리적인 중도층들도 지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정말 요즘 국민들이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해요. 특히 기업인들 만나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께서 과연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정 세력이 특정 세력을 비판한다, 뭐 끌어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K 민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나를 아꼈으면 실망을 이렇게 많이 하시겠느냐. 그런 TK 민심이 작동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 논리적인 구조에서는 참 착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동의하실 수 없다. 저는
더 이상 TK 민심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 이유는 이미 한번 무너졌어요. 지난주에 사실은 과표집된 거 아니냐라고는 했지만 지난주에 17%가 나왔었거든요. 네. 18%가 나왔거든요. TK에서. 그리고 거의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23%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TK 여론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졌나라고 놀라셔서 반등을 한 거고 어제 기자회견으로 TK 민심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이가 이러면서 지지선을 유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 계열의 그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정치 딱 들어가셔서 임기에 들어가시면 제발 TK는 안 보고 정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대구를 내려가시고 경북 가시는데 그러면 수도권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네.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정 운영에 지지를 받으려면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수도권에서 비판한다고 대구 경북으로 가시면 수도권은 더더욱 멀어지고 국정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TK 보지 말고 정치하셔라. 그게 뭐 TK 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미워도 지지해 주시고 서운해도 지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야단 맞는 거 나라도 품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TK 보지 말고 정치하셔라. 그래야 TK 민심이 더 이상은 등 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어제 발언 보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자 혼나고 오면은 혼난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넌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것도 있다. 그런 TK의 민심을 지금 자극하기 위한 그렇죠. 발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질문한 기자도 영남일보 기자 아닌가요? 네. 저는 충분히 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TK에 어필하려는 그런 멘트를 좀 준비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조금 유지는 될지언정 언젠가는 그래도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TK에 계신 분들도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현주 의원님께서 TK 보지 말고 정치하라 그러는데요. 뭐 국민의힘 의원의 80~90%가 TK 출신들 의원이라서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호남만 보고 거기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는 안 그렇죠. 텃밭 저희는 충청도도 정치라는 많고요. 거에 함정에 그렇죠. 그거 맞죠.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시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마셔라.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질문을 겁니다. 드려볼게요. 네. 지금 TK를 보고 정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TK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국회의원들 80% 이상이 TK 의원이시고요. 그 나머지가 PK 의원이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정말 간헐적으로 몇 분밖에 안 계시니까 주로 듣는 여론도 TK나 PK 중심의 여론이 사실 수렴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많이 만나는 여론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정들은 PK나 TK 일정이 여론이 아닌 다른 여론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자꾸 대통령 편하신 길로만 가게끔 하지 말고 그러면 길이 점점 더 좁아져요. 그러지 말고 넓게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수도권 중심의 여론을 들어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올라야 말씀하신 4대 개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도 이기죠. 다음 지방선거 대선이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또 참패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사실 결과물 업보는 대통령이 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텃밭 보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의 지지율이 나왔고 대구 경북이 지난주보단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낮고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는 제일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해지는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하다가 입장을 내긴 냈어요. 2016년에 우리 민현주 의원은 그 한가운데 계셨고 굉장히 계파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그런 충돌 한가운데 계셨는데 2016년 여당 상황이 되풀이 될까요? 된다, O. 그때와는 다르다, X 들어주시죠. 다르다. 네, 민현주 의원님.
그때는 사실 총선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총선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최서원 씨, 지금 최서원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유라 씨 입시 부정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론이 많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대통령이 사과 담화하셨고 그날인가요? JTBC에서 태블릿 PC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급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굳이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사실은 좀 낮은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40%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이러고. 네, 콘크리트 깨졌다. 네, 50에 육박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추이 자체도 다르고 국민들의 기대치도 좀 안타깝지만 기대치도 다른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명태균 씨 아까 제가 발언을 보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됐다는 직접 육성이나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터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좀 네.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대선이나 여권 내에 다양한 그다음 차기 주자들이 좀 뚜렷했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세력이 뭉쳐서 뭐 분당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2016년과 비교하면서 친한계가 유승민, 김무성계를 넘는 세력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견제 세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계, 김무성계보다 지금 친한계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강하게 대통령을 대항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김재현 최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는 아직은 뭐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우리 민현주 의원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 나오고 사과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17%였어요. 오늘 오전에 갤럽이 발표한 17%하고 묘하게 겹칩니다. 아, 그때 17이었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낮은 지지율에 면역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용산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에서 별로 반성 또는 자각 또는 뭘 새롭게 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지지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낮게 나올까 불만만 많은 거지 이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때는 유승민 의원도 원내대표 하면서 정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이런 어떤 정말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당내에 소신 있게 얘기하는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안 그렇다는 지금 얘기세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뭐 5가지 얘기를 했지만 약간 아전 인수격 해석을 통해서 용산을 압박하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수십 년간 같이 일을 했었고 김건희 여사랑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는 관계에 계셨던 그분이 과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한계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내의 움직임으로는 2016년과는 당분간은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거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한테도 이제는 더 세게 미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특히 빨리 갑니다. 예, 1분 남아서 1분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대선이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안을 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메시지나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탑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하나씩 개혁안을 내고 용산과 거리두기 하면서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현역 의원들도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보여주면 아마 현역 의원들도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금세 가버려가지고 먼 길 오셨는데 제가 좀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자, 금요일에 차도 막히고 먼 길 두 분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치까지 쫀득하면 어떡하냐고.
내 입에 찰떡 캐스팅. 이것도 더 먹고 싶은데. 정우 쫀득 초코칩.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페블 갤러리, 페블 라운지, 페블 아틀리에. 안마의자 페블로 갖고 싶던 공간을 완성하다. 코에이 비렉스. 그래서 공천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세상이 발칵 뒤집힌 이 육성에 대해 이렇게 답하더니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분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주라는 녹취, 얘기한 적 없다는 답변,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는 반문. 전국민 듣기 평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공천 주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바로 그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적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